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6년간 고행 후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렇게 처음에는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죠. 이렇게 그 본래부터 뭐 이렇게 중생 제도에 대한 꿈은 있으셨겠지만 뭐 중생 제도의 목적보다도 일단은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셔서 고행을 통해서 최상의 지혜를 이루는 그 길을 계속 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고행을 그만두고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됐는데요. 깨달음을 얻을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얼마 안 있다가 열반에 드시려고 했어요. 그때의 열반이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본인께서는 열반이고 우리가 볼 때는 스님께서 자살하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 보여요. 좀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 이상한 일인데요. 그거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있는 어떤 일이니까 그렇다 하고, 근데 열반에 들려고 했던 부처님이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거는 천인들이 제석천과 범천 등의 이런 천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제발 좀 법을 설해 주소서 하면서 권청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권청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그 히말라야 설산의 한 수행자로, 이름 나지 않은 수행자로 그냥 계셨거나 일찌감치 열반에 드셨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전생으로부터 500생 동안 보살도를 닦았는데 수많은 보살도를 닦았으니 남을 많이 도와줬으니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남을 계속 500생 동안 도왔어. 그 사람들이 다 승천해서 도리천이 되고 범천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지옥으로 다시 간 중생도 있겠지만 잘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잘된 생명이 더 많았어. 그들이 사천왕이 되고 범천이 되고 제석천이 되고 이런 천인들이 돼서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하는데 나중에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돕고 하는 것이, 남을 돕는다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상태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도운 그는 이생에서 나의 도움으로 뭐가 되고 그 다음 생도 더 나아지고 다음 생도 더 나아지면 천인들이 되고 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면 그들은 또 도와줬던 부처님을 그 다음 생에 또 만나면 이 수행자에게 계속 공양을 올리거나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외호대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을 돕는 것은 비단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와 그의 미래가 굉장히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의 500생 동안 보살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상의 세계를 맛보게 하고 그들이 또 부처님을 돕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그들이 모두 다 몰려왔어. 전생에 부처님에게 다 도움받은 일이래요. 부처님 제발 좀 깨달음, 우리 범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법문을 설해 주소서라고 여러 번 간청을 하셨어요. 간청할 때마다 부처님이 그럴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 깨달음 깊고 미묘한데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듣겠나? 이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포기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또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범천 제석천이 만날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제발 좀 법을 설해 주세요. 권청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설득당하신 거예요. 그런가? 안 돼.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야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바뀌어가지고는 나중에는 결심을 확 서고 그래야겠다. 반드시 그래야겠다라고.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이렇게 권청이라는 게 옆에서 청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절의 주지 스님과 신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스님이 공부를 안 해. 스님 공부하세요. 제 신도들이. 싫은데? 공부하세요. 싫은데? 공부할까? 그래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스님 포교하세요. 에이 무슨 소리? 나 포교 생각 없어. 포교 그런가? 아 그래야겠다. 이렇게 이제 될 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한번 건의했다가 노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그 말 안 꺼내고 그렇기도 하죠. 특히 부부관계가 그런 경우 많아요. 한번 말 꺼냈다가 아니면 그게 노란 얘기 듣거나 시큰둥하면 다시는 그 얘기 안 하고 마음 다쳐가지고 삐져가지고 다시는 그 얘기 안 해라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을 안 듣거나 또 안 해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지겹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바뀌기 마련이에요, 상대가. 자, 그렇게 했던 부처님은 그 당시 한 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 사르나트로 걸어서 이제 오비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이 법은 너무나도 위대해.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르나트 가가지고 오비구를 만났어요. 같이 수행했던 도반들이에요. 오비구를 만났는데 오비구는 이제 부처님이 배신했다고 배신당해서 이렇게 시달타 태자는 다시는 안 본다라고 그런 결심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좀 별로 미움 샀죠. 그래서 멀리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말도 걸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못 본 척 하자 막 그랬지만 느낌이 달랐는가 보죠. 아무래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과 얻은 후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비구가 다짐했던 그런 거 다짐을 했었지만 그래도 마음하고 몸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가까이 점점 오면서 뭐 느낌이 이상하니까 느낌이 바뀌고 미소 짓게 됐고 저절로 나 인사 안 해야지 하는데 저절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저절로 인사하게 되고 저절로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법문이 중도에 대한 법문을 하세요. 너무 고행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쾌락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걸어라.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법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법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꼰단냐를 비롯한 아사지, 뭐 바띠야, 뭐 이제 마하나마 이런 5명의 비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맏형격인 꼰단냐 비구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부처님도 예측 실패했다. 이 깨달음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을 텐데, 그러느니 고생하느니 그냥 열반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겠다 하셨는데 막상 첫 번째 본문에 오비구 중에 한 명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만약에 부처님이 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삶을 누리다가 열반에 드셨으면 진짜 아무도 깨닫지 못했겠죠. 아무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은 해야지 라는 순간 운명이 세상의 기운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처님이 전법을 해야지 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누구도 깨달음을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해야겠다. 전법을 해야겠다. 그 순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꼰단냐는 듣자마자 깨달음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뭐 노스트라다무스고 뭐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다 말짱 꽝이기가 쉬워요. 그게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진짜로 깨달음 얻는 자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바뀐 거예요. 인연이 다 바뀐 거예요. 인연이 전부 다. 한 생각 딱 바꾸니
깨달음에 이를 수 없었던 오비구도 부처님이 생각이 딱 바뀌니까 가장 가까운 깨달음의 인연인 사람들이 개화가 딱 되는 거죠. 부처님을 보자마자 법문 듣고는 바로 톡 터져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게 3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생각 딱 바꿨을 뿐인데 그 이후에 인류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인류는 지금 굉장히 평등해졌어요. 다른 종교를 뭐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불교가 부처님이 세상에 끼친 거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불교만큼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는 종교가 잘 없고요. 그리고 불교만큼 평등을 얘기하고 불교만큼 가능성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신의 종속이고 신만 잘 모시면 돼요. 다른 종교 보세요. 신만 잘 모시면 돼. 거기에서 다른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분의 알라의 여호와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신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생명들을 여러 분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생명도 될 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뛰어난 모든 세계를 초월한 부처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뭐 공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어.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공을 초월해 있잖아. 관음보살, 지정보살도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이 모든 가능성들이 현대 문명들을 만들어냈잖아요. 현대 문명은 생각의 크기를 열어놨어요. 생각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죠.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지 될 수 있는 걸로 크게 열렸단 말입니다. 저항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딱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점점점 그렇게 세계가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그런 것이 불교적 영향이 크다. 뭐 현대 심리학도 가만 살펴보면 불교 심리학이에요. 보면 현대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헌법 중에 하나거든요. 내 헌법 조항들을 읽어보면 불교 경전을 풀어놨네. 경전을 풀어놓은 거예요. 헌법들이 보면.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현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우리 불교에 큰 은혜를, 큰 빚을 지고 있다. 우리 불교적 사상이 세계화되면서 불교적 사상이 동양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서양에 전해지고 서양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한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때예요. 물론 중국하고 미국보다는 못 나가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태생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좀 작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넘어서서 더 잘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옛날에 16세기 네덜란드처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 그런데 한 100년 정도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제국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GDP는 우리 1인당 GDP는 많지만 그래도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보다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네덜란드처럼 세계 1위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더 잘 나갔던 때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만큼 대단한 이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본을 곧 있으면 추월할 것 같다.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구매력 GDP라고 있어요. 1인당 GDP는 뭐 이렇게 일본보다 못하죠. 일본은 이렇게 국가의 GDP 총량은 아직도 세계 3위예요. 이제
지난 2020년 동안 2020년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는데요. 미국도 한 마이너스 5% 되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툭 떨어지고 인도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일본도 역시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은 20조 달러가 좀 넘고요. 경제 GDP 총 생산량이. 그리고 중국은 15조 달러가 넘었어요. 2018년, 19년만 해도 14조 달러였었는데 중국만 유일하게 성장을 해서 15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20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중국이 그 GDP조차 추월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에요. 독일보다 일본이 더 생산량이 훨씬 더 높아요. 일본 한 5조 달러 정도 돼요. 중국하고 미국에 비하면 정말 뭐 애들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1조 7천억 달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1조 7천억 달러인데 일본은 5조 달러 이제 일본이 이제 한 3배 정도는 더 많은데요. 그것은 인구가 더 많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산량, 총 생산량 GDP고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물가 기준으로 하고 해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우리나라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더 낫냐? 일본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더 비싸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에 사는데 물가가 좀 살기가 좋냐? 아니면 일본이 더 좋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그러죠. 작년, 재작년에 추월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명목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추월해 가는 이제 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반도체 추월했죠. 2차 전지 추월했죠. 그리고 바이오는 아직 추월은 안 했지만 추월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도 뭐 도요타가 세계 최고이지만 현대차가 지금 시동을 걸어서 우리 울산 현대가 잘하면 토요타도 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막 요즘에는 막 다들 하고 막 있고 그래요. 그 이외에 많은 산업들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이미 경쟁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죠.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섰어요.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소부장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 일본이 대단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게 아마 일본은 따라잡기 어려울 거야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일본은 따라잡을 수 있고 추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죠. 일본은 정말 뭐 생각을 하면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이렇게 뒤처진 거는 조선시대 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너무 글 읽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성리학을 중요하게, 유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인문학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학문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기술이 딸리게 돼요. 머리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이트 칼라인 사람한테 반일 시키면 못 하는지 알죠? 화이트 칼라인 앉아가지고 사무직 하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너네 가서 너 뭐 심자, 김 매자, 고추 따자 이러면 뭐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는 그냥 유학, 성리학 이것만 하고 기술직은 완전 천민 취급하고 심지어 장사를 천민 취급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양반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 지도층들이 뒤에서 챙기는 거 엄청나게 많이 챙기면서도 불구하고 돈 거래하는 건 또 싫어했다니까요. 국민들 세금은 엄청 뜯어내면서 그러면서 양반이 무슨 장사를 해. 이런 이중적인 그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공업이 완전히 이제 상공업, 무역업이 완전히 이렇게 작살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해금 정책까지 썼어요.
청나라 이때쯤 되면 이렇게 세계랑 교류하지 않고 문호를 닫아버려요, 청나라가. 그러면서 바닷길을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 유학이지,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백길이 열리지 않지, 무역이 안 되지. 그러니 뭐 조선시대는 그렇다 한데,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했어요. 임진왜란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면.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였거든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조총 말고는 우리나라가 화승포라든지 뭐 무슨 포라든지 뭐 이렇게 포탄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기술이 되게 좋았어요. 다만 하나 조총하고 이제 칼 만드는 쌈무 이런 거는 이제 좀 일본이 좀 앞섰는데 그거 하나 믿고 가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했는데요. 그 이후 조선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보통 전쟁을 겪고 나면 뭐 이렇게 새로 노력을 해서 새로운 발전, 제2의 발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병자호란 생기고 그런 푹 꺾이고 또 꺾이고 하면서 계속 내리막길로 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 사이에 그러지 않았고요. 일본은 그 사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 많은 경제활동들이 있어서 거기는 300년 된 국수집, 뭐 200년, 300년 된 무슨 가게, 뭐 이런 게 엄청 널려 있어요. 계속 경제 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그 19세기 중반쯤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구화를 이제 완전히 체질 개선을 시켰어요. 그 체질 개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제액 맺기 전만 해도 고종이 이제 막 등극했을 때 18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엄청난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일본이 1860년대 초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치, 경제 모든 제도로 확 서구식으로, 독일식으로, 유럽식으로 싹 바꾸면서 일본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쫙 성장을 해서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우리에게 불평등하게 맺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막 침략을 하고 우리는 결국 그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됐는데요. 그 이후도 해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방한 것도 아니잖아. 또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은 쓰러져 가던 경제가 다시 우리 덕에 다시 일으켰고 또 보면 베트남 전쟁이 있으면서 또 일본은 또 다른 수혜를 입어요. 게다가 또 아시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막 80년대 막 성장을 막 했잖아요. 그때 기계 설비가 막 들어가야 돼. 그때 또 일본이 특수를 들여가지고 일본은 그야말로 지난 100년 동안 뭐 40년대 이런 때는 이제 그 전쟁이 졌기 때문에 발전은 못했지만 한번 푹 꺾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승승장구 운이 엄청 좋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운이 너무 좋잖아. 운이 전쟁 일어나지 뭐 옆 나라 잘 된다고 설비 다 하지 뭐 하지. 그런데 이제 1985년도에 일본이 프라자의 합의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일본 내리막길 걷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그걸 이제 그 틈에 도움을 받아서 그 사이에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 앞으로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까? 사실 뭐 이렇게 명목 구매력 기준 GDP가 높아진 거고, 지구 심지어 곧 있으면 저거까지 1인당 GDP까지도 우리가 추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환율이 요즘에 좀 이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래 됐냐면 중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8월 달만 해도 0.5%였거든요. 근데
근래 계속 작년 9월 달부터 쭉 계속 급상승하더니 지금 1.5%가 넘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국채에 있어요. 그것이 1.5%까지 쑥 넘었는데, 그러면서 세계 은행들은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사, 은행, 그리고 대기업 이런 데는 주식 비율, 국채 비율, 또 금 비율, 비트코인 비율,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다 투자를 하는데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채권은 미국 채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국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도 한 2% 가까이 되고 우리 10년 만기짜리가 많이 이제 내려갔다 쑥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국채 별로 안 하잖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 예금하면 그 은행들은 자기네도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채 매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이자율을 0.2% 주든 1%를 주든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국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로 우리 수익률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미국 국채가 막 상승을 하면서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는 미국보다도 일본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한 국채였는데요. 그것은 일본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막 상승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국채들을 다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엔화가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1125원인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점점 세져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이 엔화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 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일본이 엔화가 막 이제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도요타 같은 회사, 도요타 차들이 엄청 싸지는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도요타는 가격이 싸죠. 그래가지고 자동차 수출 같은 수출 기업들은 엄청 타격을 받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10년 전에 현대차하고 지금 현대차하고 도요타하고 브랜드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은 도요타가 더 싸니까 나 도요타 살 거야.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현대차를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일본의 엔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떨어진다는 가치가 어쨌든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GDP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달러로 환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지만 요즘에는 국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1.5%가 넘자 이제는 주식이 끝난 거 아니냐, 또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곧 있으면 미국 연준도 이렇게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대출 많은 서민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들 연쇄로 쭉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국채가 왜 올라가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돼요. 미국 국채는 연준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국채를 계속 사주면 국채가 그렇게 급상승하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준은 아무 말 안 하고 국채가 계속 올라가도 그냥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그 사이에 수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곧 있으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모두 다 세상이 다 아는 거라서 어떻게든 중국을 내리찍고 중국을 양털깎기를 해야 된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양털깎기 당했잖아요.
중국도 양털깎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양털깎기를 할까? 가장 쉬운 게 환율, 이런 국채 수익률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죠, 금리.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의 금리를 높이면 중국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국채 수익률이 높은데 중국이 국채 수익률이 낮으면 아무도 중국 국채를 가지려고 안 하거든요. 똑같은 국채 수익률인데 왜 중국 걸 가져? 탄탄한 안 망하는 미국 국채를 갖겠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자본들이 다 유출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IMF 때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험한 것이 공기업이 많거든요. 부실한 공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막아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 있던 자본들이 쑥 나오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금리를 높이지 그냥 금리를 높인다면 그러면 이제 위험했던 중국 기업들은 망하기 시작할 거고 공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중국도 IMF 같은 걸 겪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좀 더딜 수 있다.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점점 올라갈 거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또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중국은 그런 걸로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 중국이 그래서 긴축을 좀 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중국이 그런 소문이 계속 들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금리를 좀 올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좀 놀래서 하락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니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서 자기들도 금리를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근데 과연 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지금 이제 그 예고인데요. 그러면 그거하고 스님이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요? 그거 아무 관심 없는데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하고 직결된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그럼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은행에서 잠시 이렇게 그 금리를 잠깐 0.2% 내렸었거든요. 0.02%를. 그래서 0.02% 내려봐야 뭐 이렇게 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근데 또 다시 또 예전처럼 또 올리더라고. 은행들이 금리를 예전처럼 똑같이 또 받네. 아니 국채 이런 금리가 그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도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기분 나빠요. 아니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이라도 그거의 반이라도 은행들에서 좀 내려줘야지. 은행은 뭐 별 차이가 없어.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좀 덜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하면 이렇게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대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는 이제 10만 원, 20만 원 더 내고 덜 내고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여러분들 삶하고 직결적인 거고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가 빠져야 될 때는 푹 빠져야 돼요.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때는 내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늘려서라도 영업 매장을 더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도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주문이 많은 것 같아. 또 확장해야지. 확장 딱 했어. 근데 계속 금리는 올라가. 그러면 곧 있으면 충격이 와서 아무도 뭘 안 사려고 하게 되거든요. 구매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확장은 해놨지. 대출 많이 받았지. 그러면 대출 이자에다가 손님은 없지. 뭐 이렇게 이중고를 받아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관심 없는데 그래도 길은 열어놓고 알고는 있으라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 요즘에는 가족들 간의 대화가 좀 더 많아졌대.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을 하는 가족이 대화가 많아졌대.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 같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예전에는 같이 안 갖고 있었거든요. 안 하면 주식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서로 다 주식을 많이 하니까 아들도 갖고 있고 심지어 손주까지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 삼성전자가 얼만큼 올랐지? 얼만큼 내리고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보다 대화가 더 많아진 거야.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거 말고는 공통적인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갔는데 스님이 기도 많이 하더라, 하라 하더라,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집에 가서 아들, 딸한테 그 이야기 하겠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소통이 안 돼요. 그 말이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백화점 갔더니 뭐 떴더라, 뭐 회관 갔더니 어떻게 했다더라.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자식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잘 없는데요. 그들은 맨날 핸드폰이 어플이 어쩌고 막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면 게임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금융시장 이런 것들은 아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뭐 이렇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 금융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 여러분들 뭐 금융 정보는 알고 있고 심지어는 소액이라도 같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말 소액으로 그냥 이제 밥 한 번 덜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액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 연결고리가 돼서 이야기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이야기의 주도권이 놓치면 기운이 훅 떨어져요. 재미가 없잖아. 대화를 하는데 듣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면 내가 한마디 더 거들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아는 그 부분을 더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엄마 무식쟁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러면서 아는 게 있네? 이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사실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뭐 그런 거 한 번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리 뭐 이렇게 미국의 연방은행 연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뭐 이러면서 그런 거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그 갈등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되는 게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불하세요.